중간에 쉬는 시간에 질문 하나 들어온 얘기인데 뭐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우리가 지출을 할 때 지출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대관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솔직히 장소는 거기가 필요해서 쓰는데 그쪽에 사업자 등록이 없다고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계산서 발행 안 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를 썼기 때문에 얘기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비영리 법인인 경우 이제 가끔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쪽 비영리 조직에서는 우리는 면세단체다, 비영리 조직이라서 우리는 세금하고 무관하다라고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비영리 법인은 우리가 말하는 상속 증여세가 면세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 기업과 동일합니다. 단지 비영리 조직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비나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그 경우는 일반적인 임대도 과세인데 거기는 면세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비영리한테 그렇게 실비로 우리가 돈 주고 사용하는 경우는 비영리 조직 보고 계산서 발행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영수증 받아야 되지, 뭐 우리는 그쪽이 이런 시설이어서 영수증 발행 안 된다 해서 어떤 공문을 받았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실무에서 좀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을 보면은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참여 인원 이외에 지원 인력 급여를 인건비로 계산하는 경우, 조직 내에 어떤 있다가 보면은 이 지원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이 있고 그냥 우리 자체 움직이는 인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인력의 인건비가 여기 들어오면은 그것도 보조금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중으로 지급된 인건비, 이건 뭐 당연하게 인정 안 되는 부분이죠. 실제 급여 총액 또는 규정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 지금 여기나 위에 있는 경우들은 따지면은 보통 이제 단체가 하면서 뭐라 그럴까, 경비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금 쪽에서 조금 더 받아서 이쪽을 충당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게 다 인정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상 인건비 한도가 초과된 경우, 우리 원래는 인건비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 초과된,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보조 사업 기간을 초과하는 정기 간행물 구입, 이거는 감사하다고도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기 구독료를 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어떤 정기 간행물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1년이다 하면은 보조 사업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사업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렌트할 때, 프린트기를 렌트할 때 1년 계약하면 싸니까 계약 기간 자체를 1년으로 늘리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도 보조금 사업 대상 기간까지만을 사업비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 PC 및 주변기기 이런 것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보조금은 주는 목적 자체가 이걸 갖고 당신들 조직의 어떤 기본 자산, 설비, 운영, 조직 구조 갖추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조직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만 줄 테니까 이걸 갖고 직접 사업비로만 쓰라는 개념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받아서 우리가 사업에 다시 소진되는 쪽의 개념만 사업비로 인정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서 우리 쪽에 어떤 비품, 장비를 구입했다, 인정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수선 유지비도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보조사업자 소속인은 인건비와 계상 인원에 대한 자문비,
이거는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이건 내부 관리 비용이죠. 이것도 인정이 안 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경조사 비용 및 선물 구입비. 사업비 집행하면서 경조사비 선물 자체가 본질적인 사업 내용은 아니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는 사업 내용이 진행되다가 원 사업 계획 안에 예산 안에 어떤 행사하고 이 사람은 교육을 잘 이수했는데 어떤 그 축하 뭐 이런 개념으로 원 계획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 부분은 얘기가 되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부분은 경조비 개념이기 때문에 다 인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없이 집행된 회의비. 당연하게 이 부분 중요한데 이 회의록 자체 감사하면은 재미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회의록은 분명히 1시부터 2시 이렇게 됐는데 회의하면서 식대라고 하고는 저녁 식대가 딱 붙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회의와 무관한 다른 영수를 갖다 회의비라고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록 하게 되면은 회의록에는 장소, 시간, 참여 인원, 주제 내용이 어땠다.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기재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관련된 증빙들도 그 회의록 내용과 일치된 영수증들만 회의록 관련된 회의비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관련됐고 외부기관 참석 없이 보조사업자 내부 직원 간 회의비. 그러니까 회의비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끼리 간담회 하면서 이걸 회의비라고 한다. 그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자 기관 운영비 성격 경비.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받아서 쓰는 조직의 기본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조달해서 관리하고 보조금으로는 보조금 사업에 관련된 경비로 직접 사용해라. 직접비로. 평일날 점심 식세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안 되는 부분이죠.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시설 쪽에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대부분 직원들은 먹고 점심 식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야근하면서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참여 인원 초과 근무 보존 비목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근 식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야근 식대라 그러면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하다가 보니까 누구누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근을 했다. 그러면서 야근 식대로 몇 명 누구누구가 먹었다. 이런 얘기들은 설명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영수증만 들렁이 있으면서 야근 식대다 하면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장비 지급 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주말 식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면은 일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방 출장이라면은 뭐 2박 3일 이르면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출장비가 책정이 되죠. 그래서 출장비는 받아놓고 별도로 또 식대 또 청구하면 그건 이중이라고 보는다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재료비. 이거는 보조사업자들이 자기가 조달한 거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액 지급과 실사용 경비의 중복 지출. 뭐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 1비 얼마가 됐다. 거기에는 이런 금액들이 포함된다라고 해서 정액으로 여비교통비가 나갔는데 별도로 청구한 경우와 이 경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장 복명서가 없거나 출장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여비. 그러니까 출장을 하는데 뭘 갔는지. 자,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당연하게 사업비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경우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고 출장 가고 할 때는 업무와 관련된 것들로 가게 돼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업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출장을 갔는데 출장 목적이 뭐고 왜 갔는지 이런 부분들 내부 결제도 안 받고 서류가 안 남아 있으면은 나중에 볼 때는 이거 왜 나갔느냐 인정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좀 정리하는 요소들이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지출할 때 지출 증빙이 있어야 되고 또 지출하는 속성이 나와야 되고 같은 얘기로 여러분 사업비 진행을 해가면은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과 관리가 남아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 여러분들은 내가 이 돈이 어디로 쓰여진다는 걸 알지만 지나가서 제3자가 볼 때는 이 돈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이런 내역들을 알 수가 없다면 이거는 사업과 관련성이라는 거를 아무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용한 돈이 이런 사업과 이렇게 관련됐다는 내역들을 그것이 출장 복명서가 됐던 회의록이 됐던 어떤 형태의 문서로든지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산 서류 중에서 카드 결제가 아닌 간이 영수증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 간이 영수증 원칙적으로는 얘기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상근 종사자 인건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대에서 자동 계산할 수 있음에도 시스템에 미입력하는 인건비 지출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보조비 집행 지침에서 직접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나중에 보조금 사업비 정산하고 또 주무부처에서 감독했을 때 나왔던 지적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없죠. 수작업하는 경우 없다면은 급여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관리돼서 기록으로 내부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시스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록 보관도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틀렸다는 얘기보다 여기 보면은 소홀히 했다 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고 강사료를 과다 지급한 사례. 자, 소득세 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이제 우리 이제 실무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도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강사는 본인이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간 거죠. 그리고 단체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 이행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페널티가 나올 수도 있게 되죠.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어찌됐든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소득 본인이 나중에 세금 낼 거 아니냐 원천 징수 없었다 하고 우리는 가야 될 돈 다 준 거니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단순한 돈의 개념으로는 우리는 받아서 그대로 나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증빙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원천 징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국고에서 나오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돈을 국가가 요구하는 법 절차 또 세무 이행 보고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고 쓴다는 것 자체가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적으로는 그렇지만 국가가 요구하는 이 세무 이행 관리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라 하는 요구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을 지정된 납기 날짜를 지키지 않고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한 사례. 요거는 내야 되는데 늦게 낸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늦게 내면서 가산세를 냈다. 자, 요 경우 이렇게 나오면은 그 가산금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보조금 받아서 하니까 딴 돈 없으니까 보조금에서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 자기들이 그 단체가 제대로 안 해서 나온 거니까 인정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무적으로 뭐 하다가 보면은 지방 출장 가고 다른 일 행사하다가 놓치는 경우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전압이 나가는데 늦어서
또 페널티 나온 거 더 뭐 2%, 1% 이렇게 더 내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사업비 정산에다 넣지 말고 그 부분만큼만 자부담으로 나중에 따로 처리하시는 게 이 보조금 정산에서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출 금액과 현금 영수증 금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였는데도 지출한 사례. 이 경우는 이것도 얘기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불인정 사례도 그렇고 여기 지적 사례도 보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거는 3자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본인들은 이런 경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온 거는 본인들이 나는 이 내용으로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데 이 내용에 대한 차이들을 기록으로 안 남겨놨기 때문에 3자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또 한 경우는 정말 이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와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나오는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도 뭔가 의도가 있었는 거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례들 왜 저러냐라고 얘기되지만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관련된 증빙들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는 정직하다, 나는 투명하게 정당하게 관리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서류가 설명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말로 설명되는 것은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 개념이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보조금 받을 때 예산 잡았던 부분, 예산 잡았던 그 항목대로 지출 정빙 성격 지켜서 지출하고 관련된 내역들을 문서로 정확하게 관리해 주면은 보조금 정산은 별로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전혀 아닌 거죠. 예. 그 다음에 집행 품위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 증빙 서류를 첨부자 하지 않고 지출한 사례. 자, 이 경우도 내부에서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보통 지출 품위서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하죠. 근데 내부에서 서로 다 알아요. 지금 이 돈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막 행사 급하고 하니까 품위서 작성할 시간도 없고 만나서 사인할 시간도 없었고 근데 돈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전화로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해서 진행해라. 오케이 다 얘기는 됐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영수증만 들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죠. 집행 품위서도 안 하고 지출 증빙 서류도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돼버리면 이 얘기는 자의적인 지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필요해서 내부에서 회의해서 나가야 될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돈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서류 조작했다라고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뭐 저희 사무실도 실제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뭐 내용 알고 급하면은 일단 집행해라 해놓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여담이지만 집행하고 난 다음에 행사 끝나고 보면은 그 상황들이 기억이 다 나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그런데 한 2달, 좀 길게는 한 5달 지나서 보면은 영수증은 들렁이 있는데 계좌는 이체됐는데 그때 이거 왜 나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딴 일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무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구두로 어떤 그 품위를 받고 집행됐다 그러면은 구두였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길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보완해 둬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지출하여 집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앞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규정들이나 절차하고 동일한 얘기가 되죠.
그런 규정 안 따르면은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서명 기재 누락 및 장기 휴면 통장을 폐기하지 않은 사례. 자, 요 두 가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하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서명하지 않으면은 이거 누가 썼는지 아니면 뭐 또 잘못 사용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로 얘기가 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신용카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지. 하나는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기명식 카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공용카드라고 해서 법인 이름이 들어간 카드가 쓰이는 경우 있죠. 그래서 기명카드는 그 사람이 쭉 쓰니까 우리가 대충 누가 썼다는 게 파악이 되는데 공용카드는 오늘 A가 들고 와서 결제하고 다음 날은 B가 들고 와서 쓰고 저녁에는 또 C가 들고 와서 씁니다. 그렇게 될 때 결제할 때 보면은 대충 단체명 뭐 대충 막 쓰고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을 내부에서 제대로 챙겨 가려고 하면은 쓰는데 그때 사용한 사람 이름을 그 서명한 데다 밑에다가 같이 기재하도록 여러분이 관리해 주시면 조금 더 관리가 정확하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데 누가 쓴 거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얘기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장기 휴면 통장을 폐기하지 않은 사례.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볼 때 이 얘기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통장들은 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수입 지출 결산서에 모든 게 반영이 되죠. 근데 장기 미휴면은 이 통장이 죽어 있다 생각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로 누군가가 몇 년 동안 계속 후원금을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단체는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몇 년 동안 이게 쌓여버렸다? 그럼 이제 와서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담당자가 이거는 우리 장부 이월금에도 관리 안 되는 통장이야 하고 통장 갖고 있고 본인은 그 돈을 빼서 자기가 다른 용도로 유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단체에서 그 장기 이 휴면 계좌로 생각하고 따로 넘어가 버린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휴면 계좌를 돈을 다 빼가지고 써도 사람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예탁 계좌와 보조금 계좌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한번 고민하실 부분입니다. 지출결의서 작성과 지출 증빙 서류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얘기니까 가야 되고 법인 시설 차량이 아닌 관장 개인 차량의 사용 목적 및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없이 유류비를 지급한 사례. 자, 유류비 지급하는 경우는 경우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 차량이 있어서 그냥 주유한 돈 전체를 사업비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경우에 개인 차량이 갔을 때 자, 그래서 순수하게 이 차는 이 사업에만 쓰인다 라고 하면은 그 주유비는 다 그 사업비로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법인 차량이 있는데 이 사업할 때 일시적으로 썼다. 예를 들어서 어디 지방에 답사를 갔다 온다. 그러면은 보통 많이 하는 경우는 답사 갔다 오면서 주유비 한 6만 원, 8만 원 기름 넣고 출발하죠. 6만 원, 8만 원을 전부 사업비에 유류대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와 또 하나 경우는 저기 답사 가는데 보니까 키로가 몇 킬로가 되고 평균적으로 기름값이 몇 킬로 되면은 연비 따져서 기름이 몇 리터가 들어가고 몇 리터니까 이게 얼마다 라고 계산해서 지금 넣었을 때 하고 이 두 가지 차이가 뭐가 되나요?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사업비에 직접 관련된 게 들어갔느냐
법인 내부 비용도 같이 연계됐느냐 이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사업 쪽에서 경비 정산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유류 때 5만 원, 7만 원 어떤 영수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운행한 거리를 계산해서 우리가 그걸 마일리지 개념으로 정산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키로당 얼마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교통비를 정산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거보다 더 넘어간 거죠. 관장 개인 차량에 아무 용도 없이 지급한다.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 규정이 폐지된 기관 판공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사용 내역 없이 집행한 사례. 자, 이게 이제 보통 예산 보다 보면은 이제 활동비, 판공비, 업무 추진비라고 하면서 사용 용도 제한하지 않고 월 얼마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행 기준에서. 자,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하고 이 편성된 그 내역들로 들어가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수증도 없이 마음 놓고 막 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도가 정해진 거라 하더라도 영수증에 대한 게 들어가고 그거 자체가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책 보조비 사용자 영수증 없이 직책 보조비를 매월 직급별 정액으로 집행한 사례.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이제 인건비 우리 급여 계산할 때 원 급여 예산에 급여 책정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나온다면은 얘기가 되는데 그거 없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이런 이제 금액들이 들어간 게 있어요. 자, 보면은 그러면은 인건비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는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그 경우는 이거는 원 예산 자체가 통과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 할 때도 그 사업과 관련된 범위에 인건비에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사업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것과 상관없다면은 사업비라고 얘기하기는 나중에 무리가 생기는 부분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애매한 지점은 예산 받을 때 분명히 다 이런 근거까지 다 들어갔다 하면은 그럼 얘기가 문제없이 그래도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데 산출 근거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들어간 상태라면 나중에 이런 수당이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정산하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나중에 있게 됩니다. 매입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를 해당 과세 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 요거는 세무상 나오는 협조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익사업 안 하니까 안 해도 상관없지만 세무서에서 하라는 협조 의무니까 세법에서 요거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수증 및 지급 현황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례. 이 보조금 집행하면서 상대방에게 계좌 이체로 송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면은 우리 지급하는 사람 명단이 쫙 나오고 그냥 옆에 받은 사람 사인만 있는 걸로 영수증 처리한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어떤 그 참여자들에게 나가는 경우가 이런 근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정말 예외적으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은 다 송금해라.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참여자들이 신용 불량자인 경우는 통장을 못 만드는 경우가 생기죠. 가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는 사람 이름에 다른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사업 자체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은 그거는 사업의 특수성상 현금 지급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신용불량자 대상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예금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모든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사인한 영수증이 아니라 계좌 이체한 송금 영수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전년도 발생한 지출 업무에 대해서 현년도의 예산을 집행한 사례. 이거는 연도별로 귀속이 서로 다른데 올해 예산은 올해 사업에 써야 되지 작년에 나온 거 갖고 올해 쓰라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올해 지금 했던 이 예산, 올해 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2월로 넘어와 있다면 그것은 집행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2월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올해 예산에서 집행하면은 안 되는 항목이 됩니다. 협회비 지출 항목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협회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아니죠. 그냥 조직이, 시설이, 단체가 일상적인 경영하면서 나오는 항목이니까 이거 자체가 직접 나갈 항목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과실로 발생한 속도 위반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적절하게 지출한 거. 이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도 얘기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 기업에서도 뭐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기업은 일반 기업에서도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기업에서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하고 뭐 인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조금 사업 쪽에서는 벌과금을 사업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구입 및 지출 결의서 미작성, 품위를 생략한 사례.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모든 지출에 있어서는 다 지출 결의서와 품위서가 있고 이 내용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하면서 참 어려운 점은 이제 저도 이제 사업비 보조금 정산감사 나가서 보면은 지출 결의서가 있는데 지출 결의서가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중에 보완한다고 하면은 뭐 출력한 종이 양식도 다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도장도 비슷하게 툭툭툭 한꺼번에 다 찍혀 있고 이 도장 누가 갖고 있냐면 대부분 담당자 갖고 있는 목도장으로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실무상으로는 이게 잘못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내부 관리적으로는 가능하다면은 이런 지출 결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내부 절차에서 기능을 분리한다는 이런 얘기를 씁니다. 기능의 분리.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알아서 다 하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오류들이 나중에 확인이 놓치면은 아무도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고 그걸 누군가가 크로스 체크하는 개념의 승인 절차가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들이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품위를 하고 지출 계획에 대해서 위에 상급자 승인하도록 하는 게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가끔 가시다 보면은 위에 상급자 분들이 바쁘시니까 다 됐겠지 하고 그냥 툭툭툭 찍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당신이 알아서 있으니까 나는 그냥 도장만 찍는다 하고 찍어버리면은 실제 이제 이런 내부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내부 전결 규정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금 보조금 쪽에서는 무조건 지출하면은 품위 내고 승인받고 집행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들이 내부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차량 유지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하고 차량 관리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들 있는 것.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법인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직접 진행되는 차량을 한다면은 차량 운행 일지를 적어서 왜냐면 여러 사람이 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몇 월 며칠 출발은 몇 킬로였고 도착은 몇 킬로였고 무슨 용도로 어디서 어디까지 갔다. 운행자는 누구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량 운행 일지를 쭉 써주게 되면은 우리가 나오는 이 사업비 관리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차량 운행 일지는 옛날에 일반적인 복지 쪽에서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에서도 차량 운행 일지를 지금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라고 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얘기를 보다 보면은 이게 뭔가 잘못 나가는 경우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중에 점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업무에 사용되는 것도 한번 짚어보게 되고, 그리고 또 차가 이상 있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업무 이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남았는 시간에 질문 좀 제가 받고 그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